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남대학교 미래복지 융복합연구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제5회 도시재생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강남대학교 미래복지 융복합연구소 박소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빙랩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회생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은 국가 주요 현안으로 직결되는 굉장히 주요한 주제이고요. 다양한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주민 스스로가 함께 그리고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기에 그 중요성을 지니고 오늘 본 심포지움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반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 녹화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미래복지 융복합연구소 임정원 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원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 심포지움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5번째를 맡고 있고요. 도시재생 심포지움이 저희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의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앞으로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 본 세미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남대학교 총장님의 따뜻한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총장님께서 금일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 먼저 2020년도 도시재생 심포지움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와 ICT 융합을 선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학을 지향하는 강남대학교에서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심포지움은 2016년 이래 5번째 지속되는 미래복지 융복합연구소의 연례 행사로서 주민복지를 위한 도시재생,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산, 관, 학의 연계에 의해 융복합 교육 및 연구 활성화에 모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 복지 비용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에 따라 복지 영역에서도 ICT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이전 사회의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현 상황이 뉴 노멀로 정착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빙랩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ICT 기반 복지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ICT 소프트웨어 융합과 리빙랩 상용화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대학교 총장 윤신일 대독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도시재생 심포지움에 대해서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미래복지 융복합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저희 미래복지 융복합 연구소는요, 한국의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강남대학교의 개척 정신을 이어 인간과 환경을 조화롭게 상생하고 다학제강 융합적 교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웰페어 테크놀로지 연구의 허브로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의 특성이자 현장 연구자분들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6년 설립한 이래에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 방향과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성화 융복합 연구인 용인시 지역 맞춤형 고령 친화 도시 정책 추진 방향 연구를 시작으로 기획되는 심포지움은 주민이 행복한 복지 기반 도시 재생 방향 그리고 용인시와 강남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 대학으로서 다양한 운영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리고 대학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도시재생 심포지움을 기반으로 산하 간 연계 연구 그리고 용인시청과 관련 업무에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산관학 라운드 테이블 등 지속적으로 연구 상호 협조를 받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보건의료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돼서 고령 세대를 위한 웰 테크놀로지 기반 통합적 커뮤니케어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심포지엄은 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커뮤니티 통합 케어 모델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의 핵심 정책인 커뮤니케어의 모델 방향을 논의하고 창의적인 지식 확산으로 융복합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산관학 네트워크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맨앤텔, 주식회사 스프링소프트, 주식회사 중해정보기술 등 다양한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웰 테크놀로지 용인 기반으로 용인 노인복지관의 리빙랩을 구축하고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와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 테크놀로지 기반 노인복지 리빙랩을 구축에는 사실은 리빙랩에 관한 관련된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워크숍 그리고 온라인 심포지움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복지나 ICT 융복합 특성 연구를 위해서 산학 간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교내의 구성원들의 복지 기반 융복합 연구에 참여 기회를 더욱 확산하고자 많은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강연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심포지엄을 계속해서 개최를 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지속화하고 산학연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재생사업 신갈 오거리에 대한 주제로 용인시 도시재생과 이영철 과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 신갈 오거리를 발표하게 될 용인시청 도시재생과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희 용인시의 발표를 초대해 주신 윤신일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신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피부와 간 두 가지의 재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수술 후에 봉합돼서 아물어가는 상태를 보면은 재생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보이는 간은 물론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음주 후에 숙취가 해소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 내 간은 살아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력과 생존이 아닐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6, 70대 된 노인분들께서 20, 30대의 젊은이의 외모와 체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환상적인 기분일 겁니다. 그러면 도시는 어떠냐? 도시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같이 공존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 당연히 늙어가겠죠. 그 늙어가는 도시를 다시 젊은 도시로 되돌리자 하는 노력이 곧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이란 결국은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 주거 환경의 노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 재생의 배경은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심, 주거, 그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 도심이었죠. 근데 80년대에 들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택 200만 호가 건설되고 신도시가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발생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대도시 시대가 막이 올랐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 경에는 드디어 도시가 오래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죠. 즉 도시재생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많은 행정적 또는 사회적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둔 나라는 아직은 없죠. 물론 부분적으로 많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발표를 하고 그 사업을 지금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대가 흐른 다음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면은 기존 도시 정책의 그는 중앙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계획 사업을 얘기합니다. 현 정부에서 얘기한 뉴딜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행정적인 문제지만 국가가 도시재생의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그 후에 광역시와 지자체, 도에서 도시 생활의 그 지역을 선정을 하죠. 지정이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실행을 하죠.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승인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 사람도 신체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가 늙어가지만 똑같이 늙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늙은 건 아니고 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사업체 수의 감소, 주거 환경의 악화,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을 갖춘 요건이 되면은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무엇이냐?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을 얘기합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자체가 얘기하는 소규모 사업, 즉 골목경제 살리기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고 도시재생센터 지역을 설립했고, 2020년도에는 드디어 신갈 5거리에 대해서 국토부에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뉴딜 사업 공모를 어디까지 진행했냐? 올해 7월에부터 경기도에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완료해서 8월에는 국토부에 서면 검토와 종합 발표를 통과하고 지금은 재생특위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도. 그러면 이 선정 우리가 공모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신갈 5거리 재생 사업이며 위치는 강남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신갈 5거리 일원입니다. 이 주변이 대규모 개발로 신도시로 탈바꿈되는데 구도심 일부는 점점 쇠퇴하고 늙어가는 도시로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살아 갈래, 살러 갈래, 나란히 갈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상권이 회복하는, 주거가 좋아지는, 함께 어우러지는 목표를 가지고 전략과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도입니다. 신갈 5거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7개의 하드웨어 사업과 3가지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공급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 뮤지엄 아트거리 조성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구도로, 옛날 45분 구국도입니다. 노상의 주차장이 공존해 있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전신주가와 전선이 난립하여 도로가 많이 조잡한 형태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전신주는 지중화로 가로미간을 정비하고 도로와 인도의 턱을 낮춰서 차량과 보행이 원활하게 계획하였으며, 주차 공간을 최소로 하여 그 남는 구간에 포켓 공간에 벤치를 설치하거나 디자인,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도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도로를 가로 환경만 정비했다고 재생이 되냐? 좀 부족한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월 거리 축제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월별 축제를 개최해가지고 용인시의 대표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왔는데요. 먼저 간내 대학교 동아리 버스킹 공연과
저희 용인시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버스킹 등 그 사업을 연계하고, 더불어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독립운동가 등의 그 선열을 기리는 행사인 신갈 만세운동을 제어하는 등 많은 그 공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동아리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입장이 저희 용인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갈 오거리가 활성화되면은 기흥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강남대학교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갈 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곳에 백남존 아트센터가 있고 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인접하여 신갈천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신갈천과 접해 있는 막갈촌 구간에 흉물스러운 고가 도로에 조명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를 확장하고 신갈 하천을 누구나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생태 하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상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벨트를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도심지에는 어린이 안심 골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사진이 신갈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불법 주차가 만연돼 있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들을 불법 주차를 없애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이 좋아지는 첫 걸음이겠죠. 또한 신갈 오거리에 공유 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유 플랫폼이 무엇이냐?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거점입니다.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지상 1층은 조경 휴게시설과 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지상 2층은 도서관, 북카페, 휴게 라운지로 계획을 하여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계획하였고,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도 계획하였습니다. 4층에는 청년들을 위하여 온 공간을 청년 플랫폼 공간으로다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업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먼저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이란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통인데, 기존의 쓰레기통보다 적재량이 7배 늘어나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하는 내용은, 지금 도로에 쓰레기통이 있지만 보기 흉한 흉물이죠.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쓰레기를 주변에 버려서 도로가 도심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부분을 스마트 쓰레기통을 이용하면은 정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니터링에 쓰레기통이 차면은 저희가 길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바로바로 치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과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 모빌리티를 설치하여 젊은이의 거리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소통되는 사항이죠. 시민 참여 리빙랩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신갈 오거리 사업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을 뭐를 가지고 있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중앙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처인구의 재래시장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재래시장이 기존에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죠. 이 재래시장을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누구나 알아주고 찾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성 마북동에 있는 지역 구도심입니다. 이 구도심도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늙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영한 묘 등 향교도 있고 전통적으로 역사가 숨쉬는 지역과 공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있게 재생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식과 지식이 풍부해져야 되죠. 그래서 주민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 참여 공모 사업도 실시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마을 활동가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분들이 재생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국토부와 LH에서 도시재생 해커톤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청년 인턴 제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앞으로는 도시재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필요하다. 즉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전문가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육성하는 목적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이루질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언젠가는 보조금이 종결이 되면은 사업이 다시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이 재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는 시대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되어 우리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이런 재생의 전문가 또 다른 에이전트가 돼서 이거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를 보면은 광명동굴이라는 게 있죠. 72년 이후 40년 동안 버려진 폐광입니다. 이 폐광을 2015년 이후 개발을 했는데 동굴 테마파크로 개발하다 보니 관광객이 지금 현재 500만 명이 돌파됐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제주도에서는 추자도를 예술마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죠. 아마 예술섬으로 탈바꿈됐을 경우는 기대가 되는 이 사업 계획입니다. 또 다른 제주도의 사업입니다. 빛의 벙커라고 부르는 건데 가치가 다한 기존 벙커를 그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사례죠. 새로운 문화의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주도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 사업이 쇠퇴할 부분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은 재생의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이 사업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생태 환경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라는 긍정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저하, 또 각종 질병 등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재생은 공간 혁신, 문화, 복지, 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복합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 이런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것을 듣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도시 재생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어 전문가가 되어 도시 혁신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특히 사러 갈래, 살러 갈래, 함께 갈래라는 문구도 마음에 새겨집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청년 여러분, 특히 저희 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으로 보행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다가 제 사탕의 입속에 사탕이 좀 빼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으로서 보행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인데요. 왜 대중교통으로서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으로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우리가 좀 더 그냥 개인 교통 수단과 대중교통을 서로 너무 대비해서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높은 것이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 교통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공공성이 높을 때 공공교통으로서 우리가 보행과 자전거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행은 이제 대중교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행이나 자전거가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교통이다 이렇게 보고서 그 분야를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이제 특히 번지면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 더욱더 좀 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도 앞으로 더욱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아마 더욱더 이제 이렇게 일상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그냥 자리매김되어졌을 때 우리는 도시 구조를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가 두게 되면 대중교통도 아마 좀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바꿔야 될 수도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 범위를 좀 더 확산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대중교통을 좀 더 고급화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연결해서 타는 자전거나 그 보행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보행이나 자전거를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국가적으로도 도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구조가 그 지금껏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 특히 서민들의 보행이 더욱더 공간이 더 넓혀지는 방향으로 도시는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아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서민들은 감히 대로를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뒷길을 걸어 다니고 앞에 이제 고관대작들이 가면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엄청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나니까 몰아넣고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더욱더 이제 그 전염병이 많이 번지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그 흑사병이 발생했었던 그 유럽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우리한테 권리를 좀 더 주세요 이러는 말들이 결국은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숨막혀서 못 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명이 더욱더 위협받는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마도 저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고 또 그렇게 서민들의 그 공간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세상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서민들의 공간을 더욱더 넓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금 가지 못한 도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뒤로 후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당신들 이 도시를 좀 힘들지만은 도시를 변혁하고 공간을 바꾸는 것을 좀 참고서 할 거야. 돈 많은 사람들도 좀 양보하고 우리 서민들도 좀 불편한 거 참고 도시 공간을 바꿀 거 좀 지금 할 거야. 도시 정비 지금 도시 뉴딜 아까 말씀을 용인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서로 참아야 되고 서로 양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로만 그냥 쭉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두를 먼저 큰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그러한 방향에서 미래를 딱 그 방향을 앞으로 두 갈래길에 지금 분명히 서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선택 서로 양보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과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서로가 다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70년대 마닐라나 자카르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그런 이기적인 게 부딪혔을 때 서로의 이기를 택했다. 공무원들은 더욱더 뒷돈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자기 땅을 양보하지 않고 서민들은 불편한 거 못 참고 이렇게 되면 그 도시는 결국은 망가져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참아냈었던 국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아냈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서 다 마쳤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이제 뭐 보니까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긴 했지만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40, 50% 정도 이용량이 쫙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예, 해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약 한 40~50% 정도 이용량이 급감했는데 이것이 잘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기 어렵고 이용이 갑자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한 정도까지 갑니다. 그게 교통수단 선택의 특성이에요. 사람들의 거기에 굉장히 몸에 내가 교통수단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까지 나중에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무감각해지면서 한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교통수단 선택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결국 도시화 수용력의 한계 상황에 왔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시 발명의 지금 상황이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뉴욕 주가 1,900만 명 중에서 제가 며칠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10월 26일 현재 33,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뉴욕시 안에서도 가난한 지역 사람들의 사망률이 15배 더 높았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성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 성장 관리가 계속 되어져 갈 때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도시가 굉장히 모든 도시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도시가 결국은 도시의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도시의 재정도 악화되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서민들이 가난한 계층이 적당하고 편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그게 도시 성장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V19 문제는 결국 도시 성장 관리 문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10년 2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공위성을 찍어서 사람들의 이동량을 분석을 해보고 그걸 면밀하게 분석해보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10년 동안 2억 명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유럽에서는 약 50년 동안 발생했던 것입니다.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이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거를 주고 상하수도를 맞춰주고 도로를 맞춰주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 처리할 곳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만큼 이 2억 명이 갑자기 10년 동안 몰려왔다는 얘기는 도시의 인프라를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저기가 아마 엄청나게 썩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위생 문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랬을 테죠. 이런 상황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그것이 더 10년간 지난 상황이었죠. 2020년. 저는 우한 바이러스가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인가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조금 더 물론 만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이렇게 도시 공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도시 공간인데요. 이게 우한입니다. 우한. 우리 바로 우한에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곳인데 이거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찾았어요.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 학생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우연히 찾아본 거예요. 옛날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근데 우한이 이렇게 10년 동안 도시 지역이 이렇게 팽창했는데 과연 여기 지금 문제 없어? 뭐 이런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빨간색 지역이 이렇게 한 개 지역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한 지역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저도 중국에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참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게 그런 곳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이곳이 이런 어떤 발생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참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도시 성장 관리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도시 성장 관리를 이혁명이 10년 동안 한 것으로 막 모인다. 한 지역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그 도시를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좀 더 사람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문제를 모터라이제이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논 모터라이제이션, 즉 그러니까 이 자동차와 또 우리가 이 BRT라든지 뭐 레일 시스템도 이런 것 전부 다 모터죠. 이 모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발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자전거 등에 이제 사람이 조금 더 기계를 조금 더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기계적 힘에 의해서 도시 성장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 하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질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거죠. 내 엄마, 내 동생이 바이러스로 죽는 상황을 가는 거 눈이 뻔하게 보는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질주할 수밖에 없는 도시 폭주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가장 되는 보행과 자전거,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도시 성장 관리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바로 19세기 감염병을 물리친 도시 개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럽의 가장 그 파리에서 시장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 이거였대요. 보다 건강하게, 보다 덜 혼잡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다 건강하게, 보다 덜 혼잡하게.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기계적인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이걸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도시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도시 파리가 여기가 아주 좁은 도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개조를 했던 거죠. 여기에 과연 서민들이 있던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부자들이 살던 집들을 다 양보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도시 대개조 사업을 해야 될 시점에서 못한 도시는 급전직하 아주 그 도시가 나빠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봤습니다. 마닐라, 자카르타. 그런 거 우리는 지켜봤고 그걸 우리는 이겨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위에 있던 건축물에 대한 자기 재산권의 양보를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도로를 넓혀야 돼.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넓히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부자들이 뭐 마음대로 그게 아니죠. 서민들이 조금 더 많이 걷고 다닐 수 있게, 모여 다닐 수 있게 시민들이 모일 수 만한 공간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는 상하수도의 지하 인프라를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인프라, 지상의 도로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도시 전반적인 개혁을 한꺼번에 해줬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꿈이 우리가 19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서도 마찬가지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빛나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도시를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이 이제 보면 한 60층 정도의 초고층 빌딩 그리고 중심에는 아주 초고속의 대중교통이 오고 오픈 공간으로 공원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러한 도시를 우리는 계속 지금 지향해서 왔다고 보고요. 물론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르꼬르비제가 꿈꿨던 그런 도시가 이게 퍼블릭한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기계에 의한 교통이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교통 시스템이 교통체가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얘기가 들어와서 자동차로 다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예,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침대를 갖고 도로에 나오는 상황. 저의 그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침대를 갖고 도로에 나온 상황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도시는 없다는 거죠. 그런 지구상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화물교통, 자기 택배, 그 당시 한 30년 전이었는데도 택배 문제나 이 화물교통 문제, 도시에서 화물이나 택배 문제를 결국은 자기가 다 이거를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가 큰 문제에 봉착한다 그랬어요. 근데 봉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 은사님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문제가 더욱더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심각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이 제이콥스라고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도시의 밝은 면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은 도시의 삶은 너무 지나치게 어느 부분으로 단순화, 기능화, 즉 이기적인 부분이 가장 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 기능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해 준다는 측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공성을 우리가 공공성의 공간을 서로가 좀 같이 가진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 그래서 도시 활력의 중심은 도시 가로고 이 도시 가로에서 가로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도시 재생의 가장 큰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 중심을 우리는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그 우선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정의를 좀 더 새롭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모든 문제, 모든 이제 이런 우리 악순환의 반복, 이 모순의 반복이 가장 극심하게 대규모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현대적인 도시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19세기의 흑사병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이 도시의 근본적인 어떤 모순의 문제가 급속하게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약 30% 감소하고 이제 공유형 자동차가 약 24%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공공성이 확보된 개인적인 이동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의 정의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결국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이 개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이제 그 도시 가로에서의 보행과 자전거를 가장 우선시해서 이 공공 공간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SOC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창궐은 결국은 기후 친화적 생태교통 혁명의 가장 큰 기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 특히 브뤼셀이 바로 뭐냐면 유럽의 자전거 이 위원회, 유럽 전체의 자전거를 진흥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 곳이 바로 브뤼셀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도시의 순환도로 내부 안에는 무조건 자전거와 보행자가 완전 우선권을 이제 부여를 하죠. 이번이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가봤지만 이곳이 원래는 상당히 이 옛날 19세기 때는 말이 끌던 전차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이제 전기가 가는 전차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그런 도시인데 대부분 이제 유럽들이 그런 도시죠. 이제 그런 도시들인데 여기는 어떤 나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회를 삼아서 가장 우선시 보행과 자전거를 우선시해서 그 도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보고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을 아주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도 제한은 15km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게 15, 19 이전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반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하면서 반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지금 현재 바로 21세기형 미래 교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현하고, 예, 지금 앞으로 그 도시를 혁신할 가장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근데 사실 이게 보행 자전거 이 부분을 가장 찾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안전성 문제예요. 제가 그 여러분한테 한번 좀 잠깐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가 보통 한 3, 40km 정도 우리가 이제 생활도로구역에서 달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30km 달리면 보통 하다 보면 한 3, 40km가 되죠. 그러니까 시속 한 36km 정도. 그럼 자동차가 시속 36km로 달리면 1초에 몇 미터로 혹시 가시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물을 비대면 회의라서, 그럼 제가 나중에 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아메리카노와 아주 달콤한 케이크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속 36km 정도, 3, 40km의 평균 정도, 시속 36km로 달리는 자동차가 1초에 몇 미터나 갈까요? 아유, 맞추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1초에 약 10m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시간이 몇 초죠? 1시간이 60분 60분에 3,600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1m를 가게 되면은 1m 정도에 1초에 약 한 10m 정도 수준으로, 10m 정도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냥 깜빡하고 싹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딱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1점 몇 초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노인이 되고 특히 고령화가 될수록 이 시간이 굉장히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이 상가를 안으로 질주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는데 그 반응을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의 시신경이 속도가 늦어서요. 그래서 1초에 우리가 약 15m 깜빡딱 가는데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면 10m 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알겠는데, 민식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차량이 약 시속 존 30을 잘 지켜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초에 깜빡하고 한 10m 정도 가까이 갔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민식이는 깜빡하고 갔을 때 몇 미터 정도 갔을까요? 보통 사람이 한 3에서 4km 정도 간다고 하죠, 시간당. 예. 그러면 그때 또 아메리카노 한번 좀 쏴주실 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서영 교수님께서 한번. 예. 1초의 보행자는 약 한 1m 깜빡. 예. 근데 우리가 민식이가 사고 났던 곳은 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니까 약 한 8, 9m 정도 폭언의 도로였는데, 민식이는 아마 요 깜빡하고서 민식이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서 중앙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서고 난 다음에 얘가 한 깜빡 1m 가고 난 다음에 차량이 와가지고 이 차량은 10m 달려왔겠죠. 부딪히고 4m가 더 끌려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식이가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혼자 있었으면 아마 그냥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덜 다칠 수도 있는데, 민식이 동생을 밀어낸 것 같아요. 밀어내면서 이 차량의 속도에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차량에 반응하면서 더 끌려가서 밑으로 끌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m 끌려가서 직사를 했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1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놓여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로 구조, 그다음에 교통 운영, 경찰에서 하는 교통 운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1초도 안심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15km로 이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깜빡이 아니라 깜빡하고 정도 수준까지도는 아예 사람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곳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깜빡할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그 정도는 한 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도는 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다음 2부에서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과 그리고 또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오늘 강의, 지금 시간 강의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처음 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70년대에 자카르타나 마닐라가 우리나라 더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각각의 이기, 부자, 공무원,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한 거 못 참고 자기 돈을 못 참고 자기 권력을 못 참아서 서로 조금만 양보했으면 되는 그 범위를 참아서 도시를 변혁시키지 못해서 그것은 그대로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에 그냥 만들어 놓은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규제에 그냥 따라서 그냥 갔던 거죠. 좀 더 자카르타화하고 마닐라화해서 도시를 만들었다면, 도시를 변혁했다면 아마 마닐라하고 자카르타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곳이 있었을 겁니다. 삼성이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아내면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아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기업이 지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모두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업, 그리고 BTS 같은 그런 한류 그룹이, 그리고 멋진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도시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백남주열 연구위원님께서 아직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2부에서 좋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WHO에서 위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조정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모토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걷고 그리고 녹색 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많이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도 시민들과 보내시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친환경 스마트 리빙 내 구축 사례에 대해서 주식회사 ITS뱅크 이종선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종선입니다. 제 직책은 대표 사원입니다. 네. 그 심포지엄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게 보니까 멋진 말로는 향연이고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은 먹고 놀자입니다. 예. 그게 로마 시대로 가면서 같이 살자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팔기 좋은 도시 만들다가 안 되겠다. 이제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겠다. 요런 어떤 몸부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다룰 테마는 교통약자 친화형입니다. 뭐가 교통약자 친화형인지 한번 들어가면서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 박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요 민식이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불편한 사실 조금 얘기하면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뭐가 문제 같습니까? 신호등 없네. 카메라 없네. 불법 주차가 참 많네. 그러니까 불법 주차 카메라, 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하면 되겠네. 예, 이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과연 그게 답일까요? 요거는 LA 교통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차량의 속도 대비 사람의 그 운전자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그래픽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60km 이상 되면 저렇게 80% 이상 감소를 하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물체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미국은 저렇게 바닥에다가 등을 심어서 보행자가 존재함을 갖다가 알리는 형태로 갖다가 도시를 갖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지혜롭고 어느 게 더 사람들한테 쓰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렵죠. 리빙랩. 제가 나름대로 또 저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수평적 사회를 꿈꾸는 4차 산업형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도 알겠고 뭐 새마을 운동도 알겠는데 4차 산업은 뭐냐? 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책 내용이 그거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1조 제1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이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가장 그림입니다. 제가 즐겨서 앞에 게 공정한 거죠. 네. 근데 그 가운데가 바로 형평성을 뜻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저렇습니다. 도시재생도 그렇고 리빙랩도 그렇고 결국은 저 가운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축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종시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짧은 횡단보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겁니다. 사람이 건널 때마다 깜빡깜빡하는 이것, 바로 LED로 만든 안전등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이를 인식해서 LED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깜빡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이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행자에게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안전한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적정 속도로 달리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데요. 반대로 과속일 때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면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는데요. 좌우를 살펴주세요. 아무래도 옆에서 알림으로 차량 접근이라든가 바닥에서 불빛으로 보행자가 있다거나 차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 LED 알람을 설치한 이후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 행태가 줄어들었는데요. 또한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았던 차량들도 LED 알람 설치 이후 감속 운전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LED 알람 기술 도입이 지역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네, 세종시는 뭐 촌장님도 계시고요 하셔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재밌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속도를 막 미국식으로는 속도만 막 디스플레이 되거든요. 별로 인지 안 하죠.
속도만 인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선 그게 어떤 형태로 변했냐면 새 차 뽑으면 내 차의 성능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를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기에다가 한번 감성을 넣습니다. 저렇게 속도를 지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저기 글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감사까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속도를 20km 언더로 가게 되면 당신 최고야 라는 저렇게 엄지척을 띄웠습니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가면서 저걸 한 번씩 꼭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속도를 빨리 하시면은 나빠가 아니라 감속해달라는 감속의 의미로 갖다가 글자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갖다가 생각한 거는 뭔가 좀 게임 이론, 다시 말해서 뭔가 재미를 주고 그거를 상호 쳐다보게 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그러면 도로는 좀 순해질 것이다.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기본 철학입니다. 일단 운전자 잡는 순간 다 죄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말고 운전자한테는 보행자 있다는 거 알려주고 보행자한테는 차 온다는 거 알려주면은 서로 조심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사고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원리입니다. 요거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교통시설은 일방적으로 지시나 규제만 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만은 않거든요. 네, 요거 보신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게 참 미국이 이제 가끔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2001년도에 이미 이런 거를 해갖고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야간 보면은 뭐 노면에서 이제 작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나왔고, 우리나라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보행자의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걸 분석한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저렇게 편안함까지 예,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정작 쓰는 게 사람이니까 저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거는 대림초입니다. 대림초에 작년에 했고요. 요거 했더니 한 5kg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애 때문에 여기를 매일 지나간대요. 애가 엄지척을 그날 봐야 웃는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거 보여주려고 예, 그렇게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에 그런 기쁨으로써 교통도 지키고 아이 안정도 지키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최근에 만든 건데요. 그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되면 저렇게 애들이 막 뛰어가요. 그림에서 막 이렇게 그림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 고양시에 벽제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카메라도 있고 펜스도 있고 다 있는데 차들이 안 지킨다고. 다 좋은데 애들 등하교 시간만큼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럼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을 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 좀 조심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갖다가 통학로에 이제 저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것도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등하교 시간 알림이라 그래서 지금 동작구에는 한 10개, 11개 학교에 지금 저게 예, 깔렸습니다. 참고로 저거는 학교 보안관님들이 조작을 합니다. 보안관님들이 출신이 보니까 대부분 경찰, 군무원 뭐 이렇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셔요, 저거. 네. 그리고 저거는 보행자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횡단보도 들어가더라도 누군가는 당신은 지켜주겠다라는, 소위 말해서 보행자 주의가 딱 뜹니다. 횡단보도에 들어가면 전멸을 해서 운전자, 특히 우회전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저렇게 납치해 갖고서 작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교차로 충돌 방지 장치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차량 서로 안 보이니까 이제 접촉 사고도 나고 애들도 사고 나고 해서 일단 차량이 오는 걸 알려주는 기능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주변의 하얀 등은, 주변의 등은 차가 오는 방향에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또 충돌을 하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선 내가 갈 때 다른 쪽 방향이 반짝여서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보행자 입장은 뭔 소리냐. 처음은 알려줘야지. 그래서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인지 보행자 입장인지. 네. 요거는 고양시가 이걸로 갖다가 상을
좀 받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행안부 교육이라는 장관상 말을 2번, 종종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잘 세계 와닿지 않는 말이기도 뭐 합니다. 위고 대회 대상 그런데 한 지자체가 도입한 받았더라고요. 보행로를 보시면 눈높이란 말을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스마트 보행로인데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김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초등학교 앞 보행로. 차량이 접근하자 조심하라는 경고 알림판이 전멸합니다. 바닥에서도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동시에 음성 안내도 이루어집니다. 차량이 접근 중에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설치한 보행자의 스마트폰이 주의하라고 재차 경고합니다. 2년 전부터 경기도 고양시가 설치한 스마트 보행로입니다. 스쿨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특히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애들은 높은 거 못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위치로 접근할 수 있게 바닥 또는 저런 측면에서 작동하게 만든 거고요.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이른바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해 네, 원래 저 인터뷰가 고양시장님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얼떨결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고양 관산초인데요. 요 뭐 꼬불꼬불한 막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그 보행 지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을 필 때 전문가 중심, 뭐 학자, 교수님 뭐 이래 해갖고서 쓱 가셔갖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학교를 다니는 건 애들이거든요. 애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갖다 계속 설치를 하고 뭔가 돈을 박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 가면은 이렇게 군복 던져주고 군복에 몸을 맞추라고 하듯이 뭐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를 강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애들한테 전교생 670명 중에 4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뭐 둘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거의 다 참여한 거고요. 저 까만 게 애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고요. 그리고 저거 하면서 제가 저기다 어디가 위험한지 써봐 했더니 애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은 하나의 전체적인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현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만들고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자 고기를 따라서 걸어가시면서 한번 동영상 찍어보세요 했더니 찍다가 막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를 갖고서 개선을 좀 해갖고 요게 뭐냐면은 그래서 학부모하고 교장 선생님 뭐 애들하고 해서 어떤 거를 여기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해드리지 못했는데 최대한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 그림 우리 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애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운전자한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라. 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냈습니다. 현금으로. 예. 그랬더니 전교생이 진짜 다 참여하더라고요. 이게 대상을 받은 건데요. 이거를 대상을 발표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얘가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말썽만 피우는데 쟤 뭐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게 턱 되니까 그 뭐 눈물이 그냥 그래서 제가 저거 그냥 둘 수 없어서 전광판에다가 저걸 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거 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애들한테 자긍심, 자존감 뭐 이런 거 좀 같이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고양시인데요. 용인시도 많을 겁니다. 길 좁아갖고서 서로 먼저 갈래다가 뭐 싸움하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교행알림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좀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거 만들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만 먼저 판독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싸움할 때 목소리 크게 내게 이렇게 뭐 그 정도로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걸 해갖고서 좀 도움은 드렸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됩니다. 근본적인 건 사실 다리 놔드려야죠 새로. 근데 그럴 돈은 없고 아마 투자 안 할 겁니다. 예, 요거는 요번에 한 건데요. 스마트 동심로라고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연필 모양으로 해서 저렇게 밑에는 애들이 그린 그림을 갖다 저렇게 깜빡이게 했고요.
이런 어떤 연필 모양으로 했는데 운전자들이 꼭 펜스가 있어야 뭐 노란 간판이 있어야 여기가 학교 앞이다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제 보행자가 딱 진입하면 저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별거 다 하죠. 네. 자, 그리고 요거 지금까지는 애들이었는데 그러면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사실은 좀 있으면 노약자가 될 거고요. 누구나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데 저도 저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해탄에 계속 사고는 늘어가시는데 왜 사고가 늘까? 고령자가 신체적 능력이 막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의 문제일까? 좀 더 근본적으로 교통에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학 자료를 봤더니 저렇더라고요. 20세 때를 그 눈의 망막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75세가 되면 그게 2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밝은 거를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그런 현상. 예, 그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시설 5분 전 네, 전부 저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맞는 거죠.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고령자들이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또 이겁니다. 저렇게 딱 진입하면은 다 이렇게 불까지 탁 들어오고요. 밑에서 빛나고요. 탁 켜지고요. 딱 꺼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자, 갑자기 개미가 나왔습니다. 개미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개미하고 노약자하고 무슨 상관일까? 저기다 꿀을 바르면 저렇게 개미들이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제가 노인 사고가 왜 보행 사고가 많을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래 못 걸으니까요. 가다가 계단 같은 데 막 쉬세요. 힘드니까 막 가다 쉬어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 통행의 패턴이 보행의 패턴이 불규칙하죠. 운전자 입장에서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거를 갖다 유도할 방법이 뭘까? 예, 그래서 민들레 의자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변에 저렇게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의자를 갖다 작은 공간에다가 쭉 배치를 해서 그걸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유도한다면은 저런 패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같이 덧붙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요거 저 우리나라 랭킹 1위 사고지점 대구 예, 동성로입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닌데요. 왜 저기가 저렇게 많은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 보십시오. 길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왜 저기가 사고가 날까? 이게 대구 관련된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딱 보시기에 떠오르질 않죠. 예, 근데 보세요. 이쪽에도 보도블록, 가운데도 보도블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행자는 전부 길. 근데 옆에는 또 일방통행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운전자가 봤을 때도 길. 서로가 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 국가가 되게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바로 이해상충이에요. 보행자가 봤을 때도 내 길, 운전자가 봤을 때도 내 길. 예,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다시 말해서 행태통례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마차길 달린다고 만든 거 똑같은 거죠. 이제 저런 우를 갖다가 좀 범하지 않게 좀 참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옛날부터 참여를 안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 저렇게 석학들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서 제가 좀 담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선 대표님 귀한 발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작은 귀한 의견을 기업체들은 물론 정부에서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주제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특히 노약자 계층들은 아무래도 저희 도시에서 이동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IoT 기반 실내 공기질 개선 플랫폼을 주제로 주식회사 SID 허브의 권호정 대표님께서 귀한 발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ID 허브의 권호정 대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개선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실내 공기를 얼만큼 이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시켜줄 수 있느냐인데, 특히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분들의 특정화되는 대상을 저희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넷 사업에서 이 사업을 또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창업 기업으로서 스마트시티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시제품 형태로도 간단한 실증을 했었고, 또 이제 중기부 R&D 과제로도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진행이 됐었던 이 리빙넷 사업만큼 심도 깊은 어떤 시정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결과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빙넷 사업의 특징인 이제 시민 주도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데이터 분석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어주셨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이 설치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점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솔루션에서 좀 부족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향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기회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시민 커뮤니티 운영 참여가 사실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연세대학교와 저희 회사가 이제 실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실증을 했고, 고양시에서 지원을 했죠.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창문에 설치하는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살균기라든지 또 웨어러블 마스크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공기청정기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능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 또 방사능 물질인 라돈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산화탄소 문제, 방사능 물질인 라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환기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 상당히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상에서 이제 딜레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노약자분들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아파트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시는데요. 예, 냄새 난다, 환기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창문을 항상 열고 활동을 하십니다. 또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1시간만 운동을 해도 담배 20갑을 피는 듯한 어떤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분들, 특히 어린이들은 지금 공기질이 어떻다, 지금 창문을 열어야 된다, 열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매우 유의를 해야 되는 어린이와 어르신들, 노약자분들한테는 사실상 실내 공기에 대한 어떤 인지나 자동적인 어떤 인지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솔루션적으로 좀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 나라의 92%의 기관이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환기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죠. 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추천하는 행동 강령 중에 중요 지침 중에 하나가 환기를 자주 시켜라.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순환만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수 있다. 에어컨만 틀면 절대 안 된다. 환기를 시켜라. 그래야지 바이러스 이제 전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환기된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와중에도 뭐 아직까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경로당,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환기 시스템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문에 설치하는 환기 시스템을 이제 가정용으로도 또 공기관용으로도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뭐 원리는 단순합니다. 실내에 있는 유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외부 공기는 필터로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만 실내로 유입을 시키는데 기존에 뭐 초반에 이제 제가 평가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 유사품들도 꽤 있는데 사실은 창문에 이런 이제 환기 시스템을 그냥 단순히 설치만 한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문 근처에서만 공기가 대류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IoT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2대 이상 설치를 할 경우 유입과 배출이 서로 싱크가 되면서 대류를 자동으로 일으키고 공기 개선 효과를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올리는 그런 기술들,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 등록이 됐고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기술들을 저희 이제 플랫폼에 도입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그 설치된 그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솔루션의 어떤 플랫폼을 저희는 그러니까 중앙 관제식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미지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실시간 공기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 주, 일, 월, 연 단위로 공기질 이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폰이든 이제 PC든 이제 해당 이제 솔루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리빙넷 사업 통해서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도 한번 이제 시범 설치를 해서 진행한 결과를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공기청정기 대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최소 2.5배에서 4배 이상 개선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것은 기존의 건설사들에서 주요 사용하는 전열 교환기, 열 교환 환기 시스템들을 적용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이제 그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단순히 이제 필터링 그리고 뭐 배출 이런 것들이 아니라 IoT 기술 그리고 이를 관제할 수 있는 지능화된 이제 알고리즘이 참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입증했던 사례가 됐습니다. 관련된 저희 기술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에 설치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2대 이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 공기질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서버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 공기질이 어떻고 실내 공기질이 어떠하니 지금 유입과 배출의 풍량을 어떠한 시간으로 어떻게 조절을 해라라는 명령을 서버가 인공지능 서버가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건설사에서 사용하는 환기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공기 개선 효과 그리고 속도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아파트 빌라에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크기가 크고요.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 네, 그래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개수로 치면 12군데고 장소로 치면 10군데의 이제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설치가 진행이 됐고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대비를 철저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이제 공기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된 이제 현황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용하지 않을 때 또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어떤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저를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처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중앙관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관리자 저희 이제 담당 관리자가 지금 현재까지도 1년 반 이상
매일매일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알람 예약 기능이 들어 있어서요. 사실상 스스로 지금 작동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계속 뭐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에서도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사람이 일을 하고 또 사람이 사용을 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행동 양식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으로만 100%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가장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에 외부 미세먼지가 되게 나쁜 날에 저희 제품 솔루션이 이제 막 이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 고양시 담당자분도 야 이거 여기 데이터가 왜 이렇게 안 좋죠? 라 그래서 저희가 뛰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또 틀어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이제 공기질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특정 날만 되면은 외부 공기가 안 좋을 때 공기질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비율은 좋은데 미세먼지 수치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팻말까지 간판까지 놓으면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 이제 그 제품에서 이제 빨간색 이제 램프가 켜지고 음성으로 메시지까지 나옵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이제 외부 활동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르신들이 답답하다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름에도 그러고 왜냐하면 그 노인정 경로당 쪽에 이제 음식을 해드시는 그런 경로당이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을 계속 열고 계시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이 크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리빙랩들의 이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의 어떤 공기 개선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같이 IoT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같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로봇이 또 상당히 이제 후발적인 어떤 그 아이템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신가요? 뭐 있으셔서 잘 안 쓰시는 집들도 많이 있으신데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구글부터 해가지고 네이버까지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돼 있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또 대중화가 점점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업계의 진월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솔루션하고 또 결합이 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이제 주도적인 어떤 시민을 위한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면 데이터로만 보면은 그 이제 그 플랫폼 도입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질이 좋아지는 시간 대비, 뭐 나쁜 시간 대비 이런 것들 비교를 했을 때 1.76배, 퍼센테이지로 치면 이제 276%가 더 좋아졌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1.08배, 퍼센테이지라면 이제 200% 정도 이제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데이터의 그 결과만 보면 이런 솔루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 여러 기관에서 많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 도시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들하고 좀 융합을 해서 같이 좀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가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좋은 기술들이고 다 좋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좀 융합 서로 이제 장단점을 좀 보완을 하고 융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이제 IoT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거의 모든 이제 IoT 제품, 인공지능 어떤 서버의 연동들이 클라우드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비용만 들으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고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정부 기관, 지역 기관이 일단 민간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진 데이터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여러 이제 지원 사업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왔고 또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이제 여러 스마트 시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이제 있는 공간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실내와 실외.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실내에서 지금 우리들이 많이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중요시되는 어떤 환기 그리고 공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면 우리 국민 생활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리빙랩 사업처럼 이제 사용자 주도, 이제 시민 주도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 정말 이제 참 뜻깊었고 결과물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청 사업들이 좀 고도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각 스마트 시티별로 빨리 공유를 해서 좋은 기술도 이런 것들을 확산을 빨리 시키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SID 허브의 권호정 대표께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IoT 기반 실내 공기질 개선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를 주셨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주제들은요, 작년에 ICT 리빙랩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이고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제 선정부터 차후 운영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발표드렸던 사업들은 제가 리빙랩의 PM으로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 강남대학교 미래복지 융복한 연구소에서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런 ICT를 활용한 복지 리빙랩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에 발표를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장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는 청취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사회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ICT 서비스 그리고 리빙랩 사례를 통해서 변해가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심포지엄의 개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강남대학교 관계자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용인시 도시재생과 분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전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초청장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가 신청서와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